6월 13일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라고 하는 책 이름입니다. 세기와 더불어는 어떻게 날조되었나 라는 책의 제목이고요. 이건 원래 이제 논문이었습니다. 원제는 김일성 회고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명령이라고 하는 분의 논문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과문한 제가 이명령이라고 하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되었고, 굉장한 애국자이고 명석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논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이 책 서문 형태로 있는데 제가 그걸 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담백하고 간략하고 간명하고 또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문장이어 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했고, 저는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하는 추천사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출간을 반대한다, 국민 여론도 대체로 반대한다라고 이제 나오고, 그건 이제 이 책 추천사에도 나옵니다만은 김일성을 신격화해서 주민들을 집단 세뇌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북한 김일성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교보문고에서는 놀랍게도 한다고 하는 말이 그 책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그 책을 판매를 했을 때 구입을 한 사람들이 혹시나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 따위 정도 염려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교보문고다, 역시 신영복 관련 행사를 많이 했던 그런 교보문고다. 교보문고 배송 상자에는 아직까지 간첩 글씨체, 신영복 글씨체로 문구를 넣어가지고 보내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너희들은 출판의 자유도 없는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죠. 이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해방 전국에서도 제주 4.3에서 여수 순천에서 또 대구에서 마찬가지 이들은 출판 자유, 결사 자유를 보장해달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과거 레닌도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다양성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통제하고 묵살시키는, 폭력도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없앤다. 그러면 대칭으로서 북한의 보위부를 없애야 된다, 통전부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절대는 하지는 않죠. 9.19 군사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발은 묶어놓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게끔 하는 게 이제 남한의 좌익들입니다. 저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북한으로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해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인데요.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더불어라고 하는 용어가 과거 통혁당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간첩 신영복이 출소한 다음에 성공회대를 기점으로, 그리고 이제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고 했는데, 그 더불어가 이 김일성이 말한 책에 더불어와 곧장 연결되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개연성은 뭐 거의 100%에 가깝게 있다고 보고요. 신영복을 그렇게도 총애했던 게 김일성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신영복 또는 그때 잡히지 않은 통역당 멤버들을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69년도부터 흑산도를 비롯해서 무장 공비를 보내기도 하고, 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4월 30일 기점으로 이대용 공사가 거기에 응유가 되었는데, 맞교환까지
시도를 할 정도로 신영복을 총애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개연성이 있는 거는 이제 손혜원 씨가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그 서클 명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네이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은 정말 충격적인데, 저는 그 충격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간첩의 모토를 삼아서 이제 당명을 정하게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고, 국정원의 원훈석에 간첩 글씨체를 새기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김일성 신화에 대한 허구에 대해서는 김용삼 기자님이, 제가 기자 중에서 님이라고 붙이는 몇 안 되는 분입니다. 김용삼 기자님이 이미 수년 전에 두꺼운 책 한 권, 그리고 조금 더 얇게 요약된 책 한 권 출판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중고 서적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책의 추천, 그리고 실제 이 책을 논문 형식으로 엮었던 이명령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천 서문은 김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절정의 역사 날조를 해부하다. 광복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의 북한과 그 이후의 북한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다.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가 열리는 1970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그 분기점은 196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박금철, 이호순으로 대표되는 갑산파 인물들이 철퇴를 맞고 권력 무대에서 퇴장한다. 이로써 북한은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제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체 사상에 기초한 수령제 사회주의로 본격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 갑산파가 소개되는데요. 인간 집단은 저는 누구나 다 자기 권력과 부를 향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에서도 갑산파, 여기 언급되는 갑산파, 그 다음에 연안파, 그 다음에 국내파, 그 다음에 소련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진영이 나뉘어 가지고 권력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산파가 숙청이 되면서 그나마도 사회주의를 기치를 내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김일성을 종교화한, 여기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뭐 이런 것들을 짬뽕하고, 그 다음에 유교적인 권위의식 이런 것들도 짬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뭐라고 할까요? 독특한 이제 종교를 이제 만들어내고, 언급하지만 김일성의 그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거는 그 김일성 종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름의 지식 엘리트 층들이 숙청당하고 그들의 책을 모으고 문헌을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고, 이제 북한판 분서 갱유 또는 갱유 분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수령 체제의 씨앗이 된 거는 사실은 1958년 8월 종파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에 대해서는 이영훈 교수님의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그 빨간 책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소개되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세습으로 신정체제 본격화한다. 수령체제는 북한이 헌법을 개정 1972년 12월에 해서 주석제를 출범시킴으로써 제도적으로 완비된다. 제도적인 신정체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보는커녕 좌파, 제대로 된 좌파도 없듯이 북한에서도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신정체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남한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 민주노총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공산주의자들은 봉건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 계급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뭐 그 독재는 만들어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남한에서도. 근데 봉건제가 추구하는 게 핵심이 이제 그 세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세습, 부의 세습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인 게, 지금 예를 들어 현대차 또는 현대차 1차 밴드 이런 데 가보면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사원을 뽑는 그런 거 없습니다. 노조위원장 뭐 끈앞을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가지고 돈 내고 들어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항운노조도 마찬가지, 서울교통공사도 마찬가지, 민주노총이 자기 자리를 세습까지 하는,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봉건체제로 돌아가 버린 정말 수구적이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죠. 돈 좋아하는 걸 누가 마다하겠습니까만은 이들이 말하는 것과 위선적으로 다르니까 하는 말이죠. 그야말로 자본주의적인 삶을 구가하면서, 그리고 봉건제적이면서 민주노총 강령에는 또 공산주의 또는 종북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야말로 이 땅에 보면은 기독교이면서 이산화를 챙기고 임신에서는 음식을 가려서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짬뽕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지금 민주노총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수령체제이면서 천황제이고 술타니즘, 가부장제 등의 성격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 탈레반인 겁니다. 탈레반, 극단적 이슬람주의 IS 체제, ISIS의 탈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김정일에 대해서, 김정일이는 이제 이미 김정일을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소련에서 낳았는데, 김일성이는 원래 이제 중국 공산당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몰래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저 사람 나중에 질책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와 더불어에서는, 그때 내가 넘어간 거는 소련 공산당에도 또 가입하잖아요. 그때 내가 넘어간 것은 소련 공산당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러브콜 했기 때문에 갖는 것이라고 이제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를 소련에서 낳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영산이라고 일컫는 백두산 일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또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자기들의 뭐 1세대 빨치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료에게 김정일이 태어났던 곳 한번 좀 찾아봐 줄래? 라고 하니까 이 동료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이제 떨떠름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러면 내가 한번 찾아보지 뭐라고 하면서 이제 김일성이가 직접 나가가지고 백두산 일대 어느 한 곳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김정일이를 낳았던 곳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그 이제 나름 그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빨치산 중에 한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했다가 아주 호되게 곤혹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보천보 전투는 마적질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이, 이명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명이 이제 끝나면서 세기와 더불어가 8권까지 나왔는데 6권까지만 이분이 이제 거짓을 밝혀내다가 이제 생이 마감하면서 이제 미완에 거쳐버렸던 그런 것인데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골자가 뭐냐면, 핵심은 키워드 하나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날조입니다. 날조이고 착취입니다. 조선 왕실이 조선 가산제로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이제 착취를 하게 되는데, 이 후기 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체제,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김일성이가 보면은 재산을 착취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착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를 날조하고 역사를 착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좌익들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주 4.3 폭동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미리 통일을 꿈꾼 자들이다. 그런데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면서 배상을 해주죠. 보상을 해주죠. 그러면서 역사를 날조를 하거든요. 기억 말살 정책. 그러니까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말할 때 뭐 민족 말살 정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좌익들이 보면은 기록 또는 기억 말살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고, 김성주라고 하는 정말 애송이가, 듣도 보도 못한 애송이가 김일성으로 둔갑해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책이 이제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저자인 이명령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뭐 세련되고 멋있게 윤색하고 하는 그런 문장보다도 이렇게 담백하게 어떻게 이렇게 진솔하게 또 애국심이 있는 글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했는데요. 한번 시간이 좀 지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유고 21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편집자 주 저자가 1999년 8월 10일 탈구한 성견지명적 통찰력이 빛나는 유고를 서문을 대신하여 수록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바뀌면 21세기다. 세상 사람들은 세기가 바뀐다고 해서 모색하고 다짐하고 기대하고 준비함이 크고 많은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21세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세기가 바뀐다고 해서 해 뜨고 달지는 법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요 생로병사의 원리가 변동되는 것도 아닐진데 새 세기에 우리는 그 무슨 뜻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무릇 새 세월이란 자체의 진로와 뜻을 안고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결정론적인 역사관에 동의하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새 세기는 인간들의 소망과 힘에 의해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말일까? 우리는 이러한 주관적 역사 인식에도 동의를 못한다. 미래는 현재 소산이고 현재는 또 과거의 소산이다. 지난날을 구성하는 모든 인자들의 상호작용이 새날의 내용을 낳는다. 이 인과 법칙에서 유일한 변수는 인간의 의식과 의지이다.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의식하고 그 의식에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 의지가 다른 제요인의 상승 총화를 이기면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의 의지로 일반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고서도 상당한 세월에 지속된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 의지의 상충이 착잡하게 얽히고 이해의 상극이 일관된 실천을 단절시킨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우중의 혼돈스러운 세계를 면키 어려운 것이다. 무비유한의 나약한 역사. 유비무한이 아니라 무비유한의 나약한 역사. 우리는 21세기를 내다볼 때 더욱 절실하게 우리는 우중의 과거를 느낀다. 어리석은 대중을 말합니다. 우중의 과거 속에서 그 무슨 현명한 미래가 오겠는가? 우리의 20세기를 되돌아보자. 20세기의 새날이 밝았을 때 대한제국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 있었다. 선진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밀어닥칠 때 나라를 지킬 병력은 고작 8천을 넘지 못했다. 3천리 강산에 500년 사직이요. 2천만 백성인데 그 미약한 군사가 웬 말이었던가. 더더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무시무시한 참화와 치욕을 겪은 나라로서 그렇게도 방비가 허술할 때가 또 어디 있겠는가. 결국은 무비유한이었다. 아무리 일단의 지식인들이 월남 망국사와 파란 폴란드 망국사로서 경세에 종을 치려 했어도 탐욕의 대신들과 우둔한 백성들을 깨우칠 시간은 없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실제로는 빼앗긴 게 아니고 고종 일가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죠. 망국 35년의 질곡 속에서 대한의 백성은 또 어떻게 행동했던가. 대한제국은 망했어도 새로 찾아 세워야 할 나라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다 하여 대한민국의 창건을 선포하고 나선 선각자들의 의식과 의지가 민족 성원 모두의 것으로 되지 못함으로써 대한의 백성은 해방쟁취에서 주력군일 수가 없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제외한다면은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각성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각성을 처절하게 피를 흘려가지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치 예를 들어서 투표권 같은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공짜인 양 여기고 함부로 남발하는 경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지 못한 백성에게 차려진 상처뿐인 역사, 외래의 상처이며 동시에 내분의 상처인 그 전반사를 이어 후반사는 또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한쪽은 물질 만능의 풍조 속에서 이룩한 약간의 경제적 성취로 하여 겁없는 질주적으로 되어가는 동안 다른 한쪽은
한쪽은 사상 만능의 교리 속에서 이룩한 약간의 군사적 성취로 하여 겁없는 돌진족이 되고 말았다. 양쪽 다 불량아처럼 되고 만 것이 한반도의 20세기 후반사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인자가 깊이 박혀있는, 즉 군사적 돌진족이 바로 군사적 모험주의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깊숙이 침투한 반한 사관, 대한민국에 반하는 사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일성 종교주의자들, 주체 사상파들, 주사파들, 지금 청와대에 득실거리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상 만능의 교리를 높이 받들어 물질 만능의 남쪽을 내부 붕괴시킬 수 있는 사상 이론을 개발하여 그것을 널리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른바 반한 사관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래서 타도되어야 할 악의 나라이고 미제의 속국이고 식민지이고 조선은 민족 정통의 나라요 자주적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사관이 남쪽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은 지 오래이다. 70년대 80년대 이른바 변혁운동의 기저에는 바로 이 사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젊은이들이 자라서 지금 40대 30대 한창 나이에 일꾼이 되어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고 활동하고 있다. 한민족에게 20세기 후반사는 굶주린 군사강국의 출현과 포식 난이하는 혁명 세력의 성장이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을 낳고 말았다. 이 상황의 키워드는 모순이다. 굶주림과 군사강국이란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포식 난이,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라는 혁명도 보통은 잊기 어려운 모순이다. 동시에 포식하는 쪽이 굶주리는 쪽의 사상 이론에 감염되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 역시 모순이다. 그러니까 살찐 소가 굶주린 늑대에게 경각심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배부른 것을 인간은 이기기 어렵다지 않습니까? 20세기 후반사는 바로 모순의 중첩 현상이다. 무엇이 이를 잇게 했는가? 의식과 의지의 강렬한 지속이다. 사상 만능 세력의 의식과 의지가 50년에 걸쳐 무사상 세력을 포위 쟁취한 결과이다. 지금이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미 90년대 후반에 남긴 글이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변혁 세력은 50대 40대가 되어,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50대 40대가 아니라 이제 60대 50대 후반, 즉 다시 말해서 386에서 586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중추 세력으로 된다. 이들이 지금은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기는 하나 그들은 관 속에 누워있다가도 기회만 오면 벌떡 일어날 사람들이다.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라인 중국은 어떠한가?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과 전략 파트너십을 맺고자 하는 일이다. 러시아는 엘친 대통령이 1999년 4월에 북경에 가서 강택민과의 사이에 전략 파트너십을 맺자고 제의하여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에 합의했다. 클린턴도 그랬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미중 간에 건설적 전략 파트너십이 선언된 이래 미중 관계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미국은 러시아와도 1994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클린턴 엘친 사이에 성숙한 전략 파트너십에 합의해 본 바가 있는데 과연 두 나라 사이는 잘 되어가고 있는가? 이상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6.5 사태에서의 중국 러시아의 향배에 잘 나타났다. 6.5 사태는 국가 주권의 존중이 우선이냐, 인권의 존중이 우선이냐의 문제에서 인권 인도라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새로운 국제 관습,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념을 확립하는 시금석이었다.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나라는 미국 등 자유민주 국가와는 가치관을 공유치 못하는 이질의 나라라는 것이 드러났다. 99년도 진단치고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위협적인 중국의 부상 쭉 내려왔어요. 경제에서 뿐만 아니라 군사에서 중국은 막강한 힘을 준비하고 있다. 원양 해군 창설에 나선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 미사일을 빼고는 미국 본토와 그 동맹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동풍 5호는 미국을, 동풍 4호는 유럽을, 동풍 3호는 주변의 나라들을 직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이다. 지금 중국은 동풍 4호, 5호의 후계 기종으로서 동풍 31호, 41호를 개발 중인데 지난 8월 초에 31호의 발사 실험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 세 기종은 모두 이동식이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사 기간이 아주 짧아졌다. 지금 북한도 고체 연료 방식의 미사일 발사 방식을 지금 실험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미국의 추산으로는 21세기 15년까지 2015년입니다. 중국은 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1000발까지 증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그 영역이 너무 넓고 항해술이 발달치 못함으로써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지는 못했으나 땅이 이어지는 주변 민족에 대해서는 언제나 패권자였다. 중국이 원래는 이제 남미까지도 항해를 해갔던 그 이름이 뭐죠? 깜빡했는데 그런 항해수를 가진 나라였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제 폐쇄성을 가지면서 국운이 기울게 되는데요. 더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소는 남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정권을 동경하는 세력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면한 문제이죠. 대북 추종자 또는 주사파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은 세련된 전술로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다. 언필칭 민족과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는 이 사람들은 개미 발자국 소리도 놓칠세라 곤두세운 감각으로 남조선 혁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이들로 하여 21세기 초엽에 조국 통일을 완성한다고 김정일은 장담한다. 이 세력은 북한 실정이 어떻든 막무가내로 김정일의 혁명 전사 노릇에 충실한다. 지금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충실하고 있죠. 그리고 김여정이 그들은 북한 정권과 혈연적 혹은 사상적 혹은 조직적 연대 때문에 인생 노선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 정권이 망하면 그새 지켜왔던 유대관계가 100일 하에 탄론할 것이 두려웠어도 한사코 그들은 인도주의적 미명하에 김정일을 도와 그를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 자기들의 그동안의 행적이 탄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존속되어야 되고 지금 남한의 좌익들은 예를 들어서 박명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김대중 도서관장 지낸 사람이죠. 북한을 그냥 놔두자, 통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하면 돈이 많이 나가지 않느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을 동결시켜 놓고자 하는, 그리고 북한은 계속 남한을 노리고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자 하는 그런 노선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의 행적이 이제 탄로가 나게 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각종 소요 사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이제 쐐기 받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선 남한의 주사파 혁명 세력들을 개심시키고 다음으로는 일본의 조청년으로 하여금 북한과 결별하도록 해야 한다. 반한 사관의 허구를 가르치고 주체사상의 수령절대주의 사상임을 깨우치고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력임을 인식시키고 강성대국은 허구의 사상과 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이루어진다 함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북한 밖에 북한 지원 세력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변혁 세력이 나와서 정권 교체를 성사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북한의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북한 동포의 해방자 누구냐? 21세기를 맞이할 우리의 의식과 의지는 북한의 정권 교체와 이에 따르는 북한의 남북의 평화 공존과 세계적 규모의 한민족의 성격적 통일, 그것이어야 한다. 이 문제의식을 실천적 의지로 향도해 나갈 주력군을 꾸릴 자 누구이겠는가? 향도할 사람이 누구냐? 북한 동포의 해방자, 조국 통일의 총설계자로 될 지도 역량을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그 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향도를 받아들일 백성들의 지향과 갈망은 이미 성숙되어 있다. 옛부터 땅이 작다고 하여 소국이고 인구가 적다 하여 소국인 것이 아니라 소인배들이 많으면 소국이라 했다.
의식과 의지에 있어서 대인다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나라를 대국으로 뻗어나가게 할 21세기를 기약하여 세월의 흐름에 역사적인 의미를 담을 채비를 서둘자. 1999년 8월 10일 이영명 씀. 가슴 뜨거워지는 문장이죠. 이 책은 신간입니다. 내용은 1999년도에 논문을 엮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여기 남한의 좌익들이 북한 체제를 존속시키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2021년 6월 1일 매일경제신문에 난 작은 기사를 여기다가 삽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만나 경제협의 논의한다. 한미회담 후속 조치 방미 추진한다 라고 나오는 기사를 제가 눈이 번쩍 뜨이게 발견을 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놨습니다. 현정은 씨는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아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좌익들에게 놀아나고 엮여가지고 북한 존속시키는, 북괴 존속시키는, 돈 퍼다주고 남편 잃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남한 좌익 이인영을 만나가지고 경제협의를 한다? 글쎄요.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정은 씨도 정신을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이제 각 내용들의 허구를 이제 밝혀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김일성 신화의 허구라는 그런 내용은 김용상 기자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엮어놨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경북 청송에서는요, 호국 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항일과 관련된 무슨 길을 탐방하는 그런 걸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이 그런 곳입니다. 뭐 포항, 울진, 여기 경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조선시대 때의 주적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일본이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나라를 고종이 팔아먹었는 게 일제고, 그 뒤 출범한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축적한 역사의 탄생이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뭐 친일파도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씨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공무원 했지 않습니까? 그 체제에서 배워와가지고 길게 보자면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밖에 안 되는 짧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자면 그 당시 일제시대 35년은 짧게 보자면, 빨리 사이클을 보자면 3세대 또는 2세대에 걸친 긴 세월입니다. 그 체제 동안 조선 왕조 500년보다 정말 개혁을 이뤄내버린 게, 물론 뭐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버리면은 뭐 대화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35년 동안 정말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정말 이 한반도에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혁명이다, 이승만 시대를 혁명이다, 그야말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조선의 500년 체제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체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도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정말 기절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 체제를 3세대 또는 2세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제 학습을 해왔는데, 그걸 친일 청산한답시고 다 무너뜨려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친일 청산한답시고 하는 걸 보니까 무자비하게 다 숙청하려고 하는 자들이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인 것이죠. 공산주의자들, 스탈린의 지령입니다. 스탈린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를 숙청하고 공산주의를 이식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체제 다 없애버린다. 경찰 조직 다 없애버린다. 행정 조직, 군부 조직 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온다? 그럼 이 나라는 공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딱 보니까 아하, 이거 아니단 말이죠. 적당히 하고 선을 긋자. 지금의 우리의 적은, 시대의 적은, 시대 정신은 반공이다. 지금도 저는 이 시대 정신은 반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시가 반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감각으로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6.25 전쟁 때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 장교 다 일제시대 때 군인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 우리 형제, 이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이때까지 이제 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역사가 지금 다시 공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스탈린의 전략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갑38을 처형하면서 숙청하면서 그나마도 사회주의도 아닌 김일성 친정체제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한의 좌익들도 지금 보세요.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명단이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정말 돈을 많이 좋아하고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땅 좋아하고 봉건제처럼 세습까지도 하는 게 이 땅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악성 종양이 되어버린 저는 남한 좌익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일반 국민들이 낚인다는 건 정말 이해할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반주사파 세력이 되어야 되고 반좌익 세력이 된다면 좌익 세력을 선별을 하면은 몇 퍼센트 나올까요? 한 5%, 10% 나올까요? 다만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뭐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7년에 걸쳐가지고 40% 언저리에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대로 해버리면 한 5%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좋겠냐? 이 나라에 김일성 신정체제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모르죠? 없다니까요. 그런데 다만 그 맥락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관통해서 그들을 뚫어보는 눈을 갖게 되면은 이 땅에 좌익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서겠습니까? 남한의 좌익들은 북한에서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우리 정교조, 민주노총, 북한으로 간다. 걸핏하면 뭐 남북 간에 뭐 고등학생들마저 수학여행 교류를 하고 막 그러자고 했지 않습니까? 교류 맺고 한번 보내보세요. 북한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임수경이 과거에 임종석이가 넘겨보냈을 때, 임수경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요. 그 말은 제가 지금 여기 북한에 살다가 여기 나와 있는 분한테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양에서 임수경을 봤대요.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흰 티셔츠 입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제스처도 아주 자유분방. 누가 보더라도 북한에서 길러진 청소년은 아닌 것이었죠. 청년은 아닌 것이었죠. 김일성이 막 끌어안아 버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이가 신이었거든요. 신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북 청년 축전이었죠.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에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제 북한이 완전 거지 나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임수경이가 김일성이 막 끌어안아 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자 빨리 내려 보내라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남한의 좌익들 정교조 교사들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잘해놓고 삽니까? 월급이 세죠. 민주노총 간부들 집에 한번 가보세요. 마누라 가게도 열어주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과연 북한에 보내면 북한에서 받아줄까요? 숙청인 겁니다. 남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지식층들을 전부 정신개조 재교육장으로 넣고 또 사살하고 처형하고 했는 것처럼 처형감입니다. 그러면 남한의 좌익들은 뭘까요? 강령만큼은 종북적인데 아마 자기들도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랄 거예요.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뭐 대기업 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말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3차 밴드 주야간 뛰어가지고 연봉 3천 남짓 받는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9,600하고 평준화하자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세운 말인즉 종북적이고 마치 프롤레타리아 연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코민테른에 따른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들은 변종이 되었고 남북의 대치 상황이 그대로 가기를 바라고 자기들이 여기서 이권을 계속해서 단물을 빨아먹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한 자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일성 회고록, 김일성 종교, 김일성 신정체제 먹구름이 북한은 물론이고 남한 사회에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스며들어져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내고 백신으로서 항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간이고요.
99년도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 제 생각을 어쩌지 않게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